자, 이번 시간에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의 방법의 유형과 평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전 내용까지는 매뉴얼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않고 해도 되고, 또 매뉴얼을 우리가 출력해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확인이 되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우리가 평가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내부 평가를 잘 실시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상황이면서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들이 잘 듣고 계시는지 한번 질문을 해볼 테니까 저를 집중해 주세요. 제일 먼저 일학습병행에서 내부 평가는 기업 현장 교사분하고 공동훈련센터의 교강사가 진행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생각에 대한 절차는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 평가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시험지를 말하죠. 시험지를 포함해서 평가 도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부 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좀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계획 수립, 그렇죠? 그럼 그 생각대로 이제 뚝딱뚝딱 만들어야 되는 게 도구 설계와 개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실제로 그 문제가 잘 만들어졌는지 검증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평가를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그렇죠? 그건 양식을 어디에 제출하는 건 아니지만 보관해야 되는 용이긴 해요. 그래서 평가를 잘하시는 서류일수록 다른 사람이 봐도 타당하게, 또는 신뢰도도 높고 이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평가를 진행하는 걸 제안해 드리는데, 뭐 의무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평가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평가의 종류입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교과목마다 평가 방법을 선정해야 되는데, NCS 기반에서 제시한 평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12개를 아무거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단위의 맨 마지막에 보면 평가 방법이라고 해서 12개의 평가 방법의 이름이 나와 있고, 자, 이렇게 V 표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이 일학습병행 과정 개발을 할 때 이러한 교과목에 따라서 평가 방법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이 부분은 뭐가 맞다 하면서 매치를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직 개발을 하지 않은 기업은 잘 들으시고 적용을 하시고, 혹시 이전에 개발을 했더라 하더라도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발을 할 때 또 참고하셔가지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름부터 낯설지만은요, 빠르게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핵심을 잘 짚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12개의 평가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 평가 방법들을 종류에 따라 내가 선호도에 가시면 안 되고, 이왕이면 앞에서 계속 NCS 기반의 평가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수행평가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뭐 무조건 수행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필평가로만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OJT 교과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OJT 교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실제로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 방법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하면 미대나 뭐 시각 디자인 이렇게 생각만 하시는데요. 그걸 잠시 내려놓으시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학습 근로자가 오랜 동안 작업을 해서, 그렇죠? 이걸 연속적으로 작업을 하거나 어떠한 체계적으로 작업을 해서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제품이 될 수도 있고요. 맞죠? 그리고 서류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평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시는 포트폴리오인데요. 타입이 4가지 정도 예시를 들어드릴 수가 있어요. 자, 직접 보실까요? 자, 포트폴리오는 그날 평가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제출하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보고서 제시형은 어떠한 형식으로 제출해라 라고 해서 누적된 작업을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그 내용들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 항목들이 좀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이러한 보고서 스타일로도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할 수도 있고, 자, 교보제 제시형이라고 해서 그쵸? 실물하고 이 사진하고 같은 조건에 의해서 렌더링 결과물을 제출해라 라고 하는 제시형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런 경우는 디자인과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런 보석 디자인 하는 데에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도 있고, 두 타입이 더 있죠. 도면 제시형은 지금 보는 이것들을 완성해서 제출해라.
뭐 짧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를 포트폴리오에서 누적으로 어떠한 것도 제출하고 두세 개를 더 과제를 내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과물이 좀 창작물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주고, 그러니까 항상 지금 이런 문항을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뭐뭐 해라 라고 하는 지시가 들어가고, 그 평가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요건 사항들을 주는 걸 요구사항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이런 자료 같은 게 좀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제공해 주는 이러한 구성으로 해서 문항을 만들어줘야 되는 이러한 구성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방법들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요. 꼭 미술 분야가 아니어도 실제 그러한 평가 문항이 먼저 과제처럼 나가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모아서 제출해서 제가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 시나리오인데요.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죠. 문제 자체가, 평가 문항 자체가 우리가 직무상에 만날 수 있는 문제의 어떠한 상황을, 그런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해주면서 직접 한번 해결해 봐라. 그래서 우리가 OJT 수업 때 배웠던 문제 해결 방법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학습 근로자가 작성을 하거나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을 직접 보면은 이거는 약간 서술형 시험하고 유사해요. 그런데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 또 문제 해결 시나리오로 봐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개의 방법을 설명해 드리지만 문항이 딱 이거는 무슨 평가 방법이다, 이 평가 문항은 딱 무슨 방법이다 명확하진 않은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이 문항 개발을 했는가,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항 개발이라는 건 이 문제를 작성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차량 정비 쪽 같죠? 여름철 차량에 에어컨에 악취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 원인의 몇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죠? 해결하는 정비 방법들을 다 작성을 해봐라. 이게 간단하게 쓰게 하는 것은 서술형 시험에 좀 가까운데요. 요거보다는 요게 좀 예를 들면 문제 해결 시나리오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보고서 제출로 많이 받습니다. 증거 자료도 확보도 하기도 하고요. 그 보고서를 실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대로 잘 절차가 밟아졌는가, 문제의 원인을 찾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탐색을 하고 실제 그걸 적용해보고 결과에까지 이거를 해보아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 절차가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걸 보고 파악해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채점을 하게 되면 되거든요. 자, 문제 해결 시나리오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시험인데 지필형 중에 가장 많이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만드시죠? 뭐뭐에 대해 3가지 이상 써라, 뭐뭐를 2가지 써라, 뭐에 대해 설명해라, 이거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 특징은 정확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유의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단답으로 쓰는 건 서술형이 아니죠. 답 하나만 쓰는 거. 그러니까 길게 쓰는 건데 이왕이면 기본적으로 문장 이상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많이 나열을 한다라고 하면 서술형으로도 인정은 하나 원래는 이제 한 문단 정도가 나오거나 3가지 이상을 작성을 해라라고 한다든지 이러한 제한을 두어서 쓰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이런 거죠. 수합 분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지금 좀 짧게 문장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썼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단어로만 쓰는 것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전에 저는 학교를 다녀 이걸 주관식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걸 단답형이라고 합니다. 서술형 방식은 아니고 기타 유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12개의 방법에는 없죠. 그것도 추후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서술형을 이렇게 문장으로 쓰게 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는 문항도 있죠. 그래서 계산형도 서술형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 이 서술형 시험하고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 가끔 이걸 시험 문제를 많이 내셔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다 서술형 시험이에요. 논술형 시험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서술형 시험은 제가 답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3가지 이상 쓰시오 하면 종류가 쓰기는 학습 근로자가 3가지를 쓰지만 5가지가 있다거나 정해진 내용이 있는데 논술형 시험은요. 그 학습 근로자가 우리를 설득하기 위한 글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방안들이 있는데 본인의 생각에서의 작성을 해라고 하면 답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근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내가 정성적인 채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 배우는 지식을 점검하기는 좀 어렵다. 왜? 객관적인 정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라고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현장 훈련에서 평가하는 평가 문항 중에는 서술형 시험으로 해서
글을 쓰게 한 거나 문장을 쓰게 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논술형은 의견을 채점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례 연구. 우리 지금까지 몇 개 달려왔는지 기억하세요? 그렇죠. 제가 한번 여쭤본다고 그랬죠? 예, 포트폴리오가 있었죠. 문제 해결 시나리오가 있었죠. 서술형 시험, 그다음에 논술형 시험. 12개 중에 4개 끝났네요. 그렇죠? 자, 중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라고도 하는데 사례 연구 같은 경우에는 문항 자체가 실제로 학습 근로자가 이러한 조사를 해보게 하거나 어떠한 것들을 분석해보게 하거나 통계나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평가 문항을 만들어서 해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아까 문제 해결 시나리오처럼 그래서 보고서를 좀 받는 게 좀 맞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에 맞는 경쟁사를 좀 현황을 조사해서 분석해라 라고 하는 평가 문항도 사례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실제 우리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산업 분야에서, 우리 또 일터 분야에서 주로 일어나는 실제의 사례를 가지고 평가 문항으로 연동이 된 그런 문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술형, 논술형 시험 빼고는 지금까지 들은 것은 직접 해보는 거죠. 수행해보는 거죠. 포트폴리오도 그랬고, 그래 지금 보시는 사례 연구도 직접 작성해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평가가 평가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습 근로자가 이 평가를 수행하면서 공부도 그래서 학습도 된다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보고서로 받을 거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파일을 좀 제공해 주는 게 좋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잖아요. 뭐 보고서 써요 라고 하면은 막 빈 양식 보면 좀 막막하죠. 그래서 학습 근로자 평가이긴 하지만은 예시의 보고서 형태를 주면서 기본 양식은 이걸 참고해도 되고 항목을 늘리거나 더 추가해서 작성해도 된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에 그런 참고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질문으로 나올 거는 모두 다 요구사항에 집어넣어서 평가 문항 나갈 때 나가면 좋습니다. 이것도 기간을 주실 거면은 언제까지 제출해라고 하는 기한도 포함이 되면 좋겠죠. 자, 평가자 질문입니다. 자, 평가자 질문은 말로 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죠? 질문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학습 근로자가 면접형으로 얼굴을 맞대면서 문제를 듣고 답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럼 우리 앞 시간에 들었던 외부 평가의 면접형하고 유사하죠. 그래서 평가자 질문의 평가 방법도 있다. 그래서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지는 평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세요 라고 하면 학습 근로자가 이걸 대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면 대답을 말로 하기 때문에 기록에 남기기가 어렵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학습 근로자를 평가하는 기업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습 근로자를 5명을 순서대로 들어오게 해서 이 평가자 질문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내 손에 물어본 질문지밖에 없더라는 거죠. 응답지 없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거 시험을 봤다고 증거를 남기기에 매우 부족해 보이죠. 이런 경우는 또 추후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가를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로 되어 있는 평가자 질문의 평가 방식은 증거 자료를 뭘 남겨야 되는지 고민도 한번 해보아야 되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자, 또 넘겨볼게요. 자, 체크리스트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은 평가자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준을 삼고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 항목을 리스트업 하는 거예요. 그걸 나열하는 방식으로 해서 작성한 것이 평가자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표로 만든다라는 특징이 있고 체크리스트는 실제로 평가의 기준을 나열할 때도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어떠한 수행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 대한 우리가 채점의 기준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리스트업 한 거죠. 지금 보시는 이런 방식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뭘 해봐라, 가공하라 라고 했어요. 학습 근로자에게 평가 문항이. 그럼 각각의 항목에 이러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체크리스트를 사용을 하는데 피평가자 체크리스트는 뭘까요? 바로 학습 근로자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해 드릴 게 체크리스트 방법 중에 피평가자 체크리스트를 할 거면 학습 근로자가 자기가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객관적일 수 없겠죠. 그래서 피평가자 체크리스트만 하는 경우는 없고요. 만약에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 평가 방법이 해당이 돼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표를 이렇게 만듭니다. 학습 근로자의 평가란도 있고 이 이후에 내가 다시 한번 평가를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약간 동상이몽도 발견이 돼요. 본인은 매우 잘한다고 했는데 아닌 경우도 발견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상담이나 뭐 학습 상담할 때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피드백을 할 때 좀 더 조언을 해주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일지 저널은 우리가 현장 실습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 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평가를 하거나 또는 일주일 단위로 평가를 한다거나 해서 이 정기적으로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와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습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그 부분을 채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일지 저널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의 양식들이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지 저널은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과목 단위로 평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교과목이 예를 들면 무조건 실습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훈련 진행을 하면서 실제 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실습이나 일지 저널 같은 경우는 거의 일기 형식으로도 받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지 저널은 좀 실습 그런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는 평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역할 연기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좀 많이 하는 평가 방법인데, 어떠한 상황을 주고요, 실제 그 역할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요양보호 쪽도 일학습 병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어르신을 모시고 이동을 해라라고 하는 평가 문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실제 이거는 어디 종이에 쓰는 것도 아니고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라 어르신을 실제 모시고 내가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 과정을 모두 다 평가를 하는 거죠. 우리 능력 단위 중에 보행 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걷는 것을 도와주는 그러한 업무를 하는 분야가 또 요양보호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걸 평가를 할 때 또 이런, 그리고 또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환영 환송이라는 능력 단위 있는 거 아세요? 환영 환송. 안녕하세요 환영, 안녕히 가세요 환송이죠. 그래서 환영 환송에 대한 능력 단위를 평가한다라고 하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직접 해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거를 우리가 작업장 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할 연기라고 하면 조금 더 태도를 좀 유심히 본다라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을 가다가 이 어르신 역할한 직원분이 약간 갑자기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과한 연기가 아니라 아이고 다리가 아프다라든지 아이고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때에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가 학습 근로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역할 연기로 평가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간단한 시나리오 카드가 있으면 훨씬 더 그 역할에 대해서 또 응대를 어떻게 하는지 평가가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두 발표. 아까 평가자 질문도 말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구두 발표도 PT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부터 해서 20분 동안 발표해 보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역시 말로 하면 끝나니까 발표 자료를 받으면 좋겠죠. 어차피 PT를 한다는 것은 뭐 자료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개인의 의견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부분을 증거 자료로 수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이나 발표 등을 볼 수가 있다. 자, 이러한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뭐뭐를 분석해서 발표하시오라고 해서 이런 요구사항을 줬죠. PPT는 20매 내외로 작성을 하고 시간은 10분이다 라고 한 제한 시간이 있죠. 그럼 우리는 나중에 어떠한 내용을 근거로 발표했는지 자료를 보면 알겠고, 자, 발표 자료와 발표 내용을 갖고 채점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평가 방법이 있다. 자, 이러한 면접형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업장 평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터에서, 즉 그 작업이 꼭 그 제조 과정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세무회계 쪽은 컴퓨터 앞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에서 일터에서 직무 상황에서 실제 평가하는 방식은 모두 다 작업장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징이 있어요. 공정이나 일의 순서 등 작업장에서 그러니까 작업장은 일터죠. 직무 상황에서 학습 수행과 행동을 관찰하면서 평가. 아까 역할 연기도 내가 지켜보고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배운 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맞죠? 그런데 중간에 이런 태도를 보려고 행동이 이제 우리가 약속된 행동을 막 하는 거죠. 아이고 허리야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블랙 커슈머, 즉 불만 고객의 모습으로 이제 학습 근로자에게 직접 막 연기하듯이 얘기해 보면 또 학습 근로자가 어떻게 응대하는지 이런 게 보는 것이 역할 연기라면, 유사하지만 작업장 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서대로 배웠으면 그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리다.
북엇국 끓이기다라고 하면 실제 북엇국을 끓이는 순서가 있죠. 우리 일명 레시피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회사에서 좀 독특한 레시피가 있다라고 하면 그 순서를 좀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대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관찰하면서 평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작업장 평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실제로 요거를 조절해라 라고 하는 그런 지시사항이 나와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임의용 분야에서 헤어 쪽이죠. 그래서 샴푸를 진행해봐라 라고 하고 지금 이 요구사항을 줬으면 지금 그림이 보이는 대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실제 그 장비를 이용해서 샴푸를 진행해라. 샴푸하고 트리트먼트까지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잘한다는 건 행동으로 다 할 수 있는지까지 하는 평가라고 보시니까 꼼꼼히 이제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역시 여러분이 얼만큼 아냐가 또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12개에서 보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방법입니다. 자, OX 문제, 진이형, 순수 단답형. 우리 학교 다닐 때 제가 주관식이라고 배웠던 거. 단답형이라는 거는 단어만 쓰게 하는 거죠. 자, 복수 단답형은 뭐죠? 단어를 2개 쓴다든지 3개 쓴다든지 이건 서술형이 아니고 복수 단답형이에요. 자, 완성형은 중간에 가로를 넣어서 중요한 키워드를 쓰게 하는 방식이겠죠. 자, 연결형은 선긋기, 선택형은 하나 고르는 거 맞죠?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그러니까 선다형은 4개 중에 모두 고르시오 하면 2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좀 이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건 기타에 해당이 되고요. 예시를 보면 이런 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술형 시험은 뭘 쓰게 하고 지금 보시는 기타 유형이랑 함께 평가를 많이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 문제는 난이도가 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글로 쓰는 거에 양에 비해서 조금 더 적으니까요. 그래서 한 교과목에 예를 들면 이런 유형들도 중간중간에 넣어서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중요한 거는 서술형으로 해서 길게 쓰게 하고 간단한 문제들을 이런 곳 만들어서 기타 유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평가 방법을 쭉 배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일학습병행 과정을 개발하는 중이고 아직 인정받기 이전이다라고 하면 지금 들으신 이러한 평가 유형 12개의 평가 방법들은 자, 내가 어떠한 부분들을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면 매치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지필평가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다. 아는지 모르는지 쓰게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선이 되어 있는 뭐 논술형이라든지 자, 서술형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고 맞죠? 그래서 그 V 표시 되어 있는 것 중에요.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일의 과정을 중요하고 그걸 내가 직접 봐야 된다. 그죠? 평가자인 내가. 그런 경우에는 지금 선 이어 있는 것처럼 자, 작업장 평가, 구두 발표, 평가자 질문, 역할 연기 이러한 방법들.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가이드로 말씀드린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결과물만 제출하면은 이 학습 근로자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딱 보면 안다라고 하는 평가의 채점의 기준에도 잘 세울 수 있다라고 하면 제출만 하는 것들 뭐 포트폴리오도 있었죠. 체크리스트로도 만들 수도 있고요. 일지 저널이나 사례 연구, 보고서를 받기로 했으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수행을 봐야 되는데 서술형 시험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아는지만 확인했지 직접 우리가 일에서 중요한 직무에서는 만들어 봐야 되는데 이걸 못할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내부평가 계획할 때 이러한 걸 참고를 해서 12개의 평가 방법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각각의 유형의 특징을 좀 더 잘 이해하시고 어울리는, 즉 교과목마다 어울리는 걸 매치하는 것들을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가 12개의 평가 방법을 이제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능력 단위에 대한 부분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헤어 샴푸에 대한 능력 단위거든요. 능력 단위 뒤쪽으로 넘겨보면은 이렇게 평가 방법이 나와 있고 V 표시 보이시죠? 서술형 시험, 평가자 질문, 체크리스트, 그리고 작업장 평가, 기타. 이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기업 현장 교사다. 학습 근로자를 만약에 가르치고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제 경우에요. 저 같은 경우 만약에 그러면 작업장 평가 직접 해보는 거, 그 다음에 서술형 시험 예를 들면 요 양쪽에 다 한쪽에만 체크된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라도 V 표시가 체크가 돼 있다면. 그래서 정말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또 우리가 샴푸에 대한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거, 뭐 헤어에 대한, 머리에 대한, 머리카락에 대한 이런 것들은 좀 쓰게 하고 직접 샴푸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평가로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생각 정리가 되어서 평가 계획이 수립이 됐다면 가르치고 평가 보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 강의를 잘 듣고 내용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가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얘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 차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NCS 기반으로 평가를 했다는 것은 첫 번째 특징이 명확한 기준이 있다. 두 번째가 증거 자료로 기반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시험을 봤다라고 하면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가장 평범한 거, 시험지, 맞죠? 그래서 요 표를 교재에서 잘 확인하시고요. 나중에 실습, 저희 이 과정에도 실습이 있잖아요. 그때에도 잘 맞게 한번 증거 자료를 선택해 보세요. 예를 들면 작업장 평가다라고 하면 실제 이런 걸 실시하시오. 그러니까 작업장은 내가 그 과정을 관찰하면서 평가하는 거니까 실시하시오 했어요. 도면 제작을 실시해라 라든지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결과물을 내가 사진을 찍거나 실제 실물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이 결과물과 과정에 대한 전체의 채점의 기준이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양식의 이름은 체크리스트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증거자료라는 거예요. 그죠? 시험을 봤다라는 증거물들 이런 거를 우리가 증거자료로 하는구나. 요게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서술형 시험이다라고 하면 뭐겠어요? 당연히 문제지도 있고, 그러니까 문항지는 기본이어서 일단은 있다고 우리가 봤을 때 모범 답안을 내가 만들어 놨고 그리고 답안지가 있고 채점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학습 근로자가 5명이다 그럼 답안지가 몇 개 있어야 돼요? 5개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것도 작업장 평가를 했다. 아까 제가 서술형 시험과 작업장 평가를 해서 헤어 샴푸를 만약에 내부 평가를 진행했다. 그럼 제 손에는 학습 근로자가 만약에 5명이에요. 5명에 대한 그 샴푸를 진행했던 결과까지 제가 한 사람씩 다 사진을 예를 들면 찍은 게 있어요. 근데 없어도 되는 게 이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그 항목에 샴푸 전과 샴푸 과정과 결과에 대한 항목들을 내가 점검했다는 게 증거물로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진행이라고 나갔던 평가 문항지와 그다음에 채점의 기준 이런 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서술형 시험 본 거는 당연히 제가 나간 문항지에다가 학습 근로자들이 답을 썼다면 그걸 제가 다시 회수를 했겠죠. 그리고 채점을 했겠죠. 그 답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의 평가 방법도 저희가 지금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완벽하진 않고 이것보다 더 만드셔도 되지만 뭐 이렇게 녹화를 하신다거나 이런 거는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어떤 분이 핸드폰으로 다 녹화를 찍겠대요.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막 녹화를 찍다가 전화를 오면 어떨 건데요? 이 용량이 너무 또 많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상물로 그러니까 녹화를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필요해서 내가 꼭 남기고 싶다면 사진 같은 거 그러니까 학습 근로자가 결과한 제출물을 학습 근로자와 함께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거를 증빙 자료로 추가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 요거 한번 볼까요? 제가 평가 방법 설명할 때 평가자 질문은 증거 자료로 회수하기가 좀 어렵죠?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하면서 증거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내 손에 미리 이걸 만들어 놔야 돼요. 만약에 오늘 학습 근로자들에게 평가자 질문으로 10문제를 물어보겠다라고 하면 문항지는 별도로 있겠지만 그 모범 답안 있죠? 평가자 질문도 정확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왼쪽에는 모범 답안을 다 복사를 해놔요. 근데 오른쪽은 여백으로 해놔요. 10문제 옆에. 이게 뭐냐면 정답을 얘기하면 체크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네. 근데 이상한 소리를 해요. 다른 대답을, 오답을 얘기해요. 그러면 뭐 하셔야겠어요? 메모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틀렸다. 그 표만 하나 미리 만들어두면 그 자리에서 들으면서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잘했고 그런데 이 내용이 틀리네 라고 하면 얼른 이런 다른 내용에 대한 것들을 메모해 두어서 오답을 얘기했다는 증거 자료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증거 자료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12개의 평가 방법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 그쵸?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평가 방법에 맞는 또 증거 자료도 우리가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타당성 이야기할 때 가르친 내용이 평가 문항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평가 문항에 대한 결과물로 증거 자료도 다 연결이 되면 잘 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정리만 잘 돼 있어도 이건 어렵지가 않은데요. 이번 시간에 평가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이 단어가 참 중요하죠.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럼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부터 생각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가르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본다. 그쵸?
우리가 양식을 어디다 쓰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하시기에 좋게 저희가 한번 실습지를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르친 내용이 능력 단위 요소별로 들어있는 수행 준거나 그 내용을 한번 보면서 아, 내가 가르치는 이 능력 단위는 정말 나도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해보는 거, 수행에 대한 행동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수행 준거에도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확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자, 가르친 내용과 시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게 잘 연결이 되는지도 파악하고 지식, 기술, 태도 중에 어떠한 내용을 좀 보고 평가하는 부분들은 뭘로 결정을 하고 평가 방법에 따라서 평가 문제는 몇 문제를 만들고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지금 보시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능력 단위로 우리가 교과목을 만약에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가르친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렇죠? 이게 실제로 평가하고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내용이 자, 알기만 하면 지식이 더 중요하냐? 아, 지식, 기술 다 중요하다. 아니다. 기술 태도가 더 중요하다. 예를 들면 영역을 한번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 기억나시나요? 인지적 영역, 그죠? 심동적 영역, 그리고 정의적 영역 해서 지식, 기술, 태도. 능력 단위 요소는 모두 지식에 대한 내용, 기술에 대한 내용, 태도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OJT 교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더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 중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주로 어느 영역을 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과목으로 만든 능력 단위는 이 영역을 좀 평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이에요. 자, 어떠세요?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라고 해서 저희 양식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내가 가르치는 교과목은 이러한 학습 목표를 갖고 있고, 그쵸? 훈련의 목표죠. 이 목표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내가 이러한 목표로 훈련을 진행했으니까 우리 학습 근로자가 당연히 도달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이러한 재료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그리고 평가를 할 때에는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먼저 하면 빠짐이 없겠죠. 여기 보시면 샴푸 테크닉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고 고정 여부에 대한 부분, 꼭 고객에 대한 태도. 미용실 가보면 마지막에 헹굴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객님 더 헹구고 싶으신 데 있으세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남자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잘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성이어서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저 요즘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것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유의사항에 넣어놓는 거예요. 혹시라도 평가 문항할 때 이런 것도 좀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 정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능력 단위에 헤어 샴푸에 해당이 되는 능력 단위는 당연히 지식, 기술, 태도가 다 있는데 주로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영역이 기술과 태도에 까망이 되어 있죠. 지식도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반절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중에 우리는 실제로 샴푸의 전 과정을 좀 수행하는 걸 봐야 되고 그 과정을 관찰하면서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평가 내용은 그냥 내 생각을 적은 거예요. 이 능력 단위를 배웠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평가를 하면 좋겠다라고 한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문항을 도출해야 되겠죠. 이 영역은 어떠한 평가 방법하고 이 영역은 어떠한 평가 방법으로. 자, 한번 볼까요?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어떠한 능력 단위도 지식, 기술, 태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요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 또는 어떤 지식에 대해서 평가하겠다는 결정을 하면 지금 보세요. 능력 단위 요소가 적으면 2개고 많으면 막 6개라고 했죠. 그중에 내가 주로 평가하는 영역 중에 능력 단위 요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얘는 2개가 다 똑같다. 어떤 거는 지식이 더 있고 어떤 거는 수행 태도만 보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주요 평가 영역이니까 다 지식, 기술, 태도가 있지만 평가 영역으로 이 부분을 보겠다. 근데 지금 예시로 보면요. 위아래가 기술 태도라는 거는 손님에게 배려하는 태도도 본다고 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태도도 함께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찰하면서 평가를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럼 2개가 연계가 돼 있죠. 능력 단위 1도, 2도 수행 관찰이니까 색깔을 같이 칠하는 거예요. 왜요? 2개 묶어서 태도도 보고, 그쵸? 기술도 보여야 되니까 한 문제 만들어서 평가를 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가 지식이고 나머지 수행 관찰이다 그러면 색깔이 1번하고 2번이 이렇게 달라지겠죠. 그럼 문항이 2개가 나와야죠. 첫 번째 능력 단위 요소는 지식에 대한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평가 문항을 만들고, 두 번째 능력 단위 요소는 이제
기술과 태도에 대한 평가 문항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은 한번 해보시라고 저희가 좀 실습에도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예시죠. 헤어 샴푸는 샴푸하고 트리트먼트를 당연히 연속적으로 하죠. 또 역시 제가 지난주에 남자분에게 물어봤더니 트리트먼트 안 한다고 해가지고 또 당황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샴푸를 하고 트리트먼트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 서로 연관성이 있으니까 묶어서 작업장 평가의 방법으로 해서 한 문제를 만든 그러한 예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평가 문항은 수행 같은 경우에는 능력 단위 요소가 연계가 돼 있다라면 한 문제 안에 두 개의 능력 단위 요소의 내용을 넣어서 충분히 평가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 평가에 대한 내용도 많고 평가의 범위도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생각 정리를 잘 하고 나서 사실은 이 계획서가 마무리가 됐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학습 병행 과정 개발할 때 모든 능력 단위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가 방법을 이미 정했어요. 그죠? 지금 만약에 결정해야 된다면 지금 배우신 내용으로 각각 내가 가르칠 교과목은 평가 방법을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NCS에서 제시하는 평가 방법 안에서 각각의 내가 주로 평가하고자 하는 영역을 결정해서 어떠한 평가 방법이 어울리는지 보시고 평가 방법하고 평가 시기, 훈련하는 초기에 이게 다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교과목 안에서도 이 별도의 작업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교과목마다 이 교과목은 내가 중요할 때 작업장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어요. 과정 개발할 때. 그러면 교과목마다 이런 작업을 다 가르치는 기업 현장 교사 또는 오프JT는 공동훈련센터의 교강사가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잘 한다라고 하면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얘가 개발 보고서를 만들 때 동시에 따라가요. 이 능력 단위 해당이 되는 교과목에 수행 준거는 무조건 갖다 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이야기는 제가 평가를 진행하고 나서 어떻게 처리되는 거는 다음 차시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많았지만 평가 유형 12개 그리고 13번째가 기타였습니다.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평가 계획을 수립하길 때 큰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저희가 실습지 안에도 순서에 맞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체크를 하면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